22년도 이후에 그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특히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심해지면서 사실 엔비디아도 중국에 꽤 많은 매출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CEO인 젠슨 왕이 직접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서 오히려 이렇게 수출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 번복된다거나 혹은 그래도 그 수출이 통제됐고 막혔던 게 또 잠깐 또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로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자금 500억 원입니다. 좀 작지 않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가방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 생각하고 네. 정규직으로 들어오세요. 정규직으로 지금 돈을 받아가신 걸까요? 네. 이게 로비 아닙니까? 이거? 네. 이런 게 바로 영화를 많이 본 저희가 생각하는 그 로비의 개념인데요. 네. 사실 로비의 명확한 그 세계는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세계일지 오늘은 진주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요이캠 보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해외 대관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진주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129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유튜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몸담고 있는 기업의 경영연구원으로 먼저 이제 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경영연구, 인사조직, 기획, 그리고 이제 대관 업무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현재 해외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관 업무를 하면서 북미 지역, 특히 미국 지역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정책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자들이 필요한 이제 접점들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로비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미국의 로비, 그리고 로비가 우리가 아까 꽁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로비라는 단어를 음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완전 다르고 양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설마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양지화할 사람들도 아닌 거고 이게 양지화하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이게 또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색안경을 안 끼고 보는데 그냥 로비란 단어만 나오면 뉴스에서 보면은 댓글이 그쵸. 불편하시죠. 다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 이제 서로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국이 수출에서 우위를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제 로비를 연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로비를 제가 네. 연구한다고 하기에는 로비를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정치학 분야라던가 네.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로비라는 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했고,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 업무랑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싱크탱크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구를 이제 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특히 인사조직 쪽 업무를 하다가 인사기획 쪽 업무를 이제 지주회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찮은 기회로 그 해외 대관이라는 업무를 같이 좀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해외 대관 업무로 업무가 바뀌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라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서 이 인적 자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해외 대관이라는 업무를 하고 이 해외 대관에 특히 미국이라는 로비를 바라보면서 이 미국 로비 데이터가 향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책에도 써 있지만 결국에는 로비스트의 인건비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자문사의 인건비로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로비 데이터라는 게 인적 자원 데이터라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고 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연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한국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또 미국에서는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미국 그 버지니아에 있는 공화당 선거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로비라는 것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좀 초반부에도 설명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미국의 로비라는 게 어떤 로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로비라는 것을 이제 정의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로비는 특정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접촉하고 설득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이란 미국의 시민들 혹은 기업들, 이해 집단,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고, 그런 기본 인식권 안에서 사실 로비도 결국에는 그런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일종의 청원이라고 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로비라고 하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꽁트로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로비라는 것을 뇌물과 조금 이렇게 혼재해서 혹은 같이 쓰는 경향이 있고, 무슨 스캔들 혹은 무슨 게이트가 있으면 이제 로비를 했다 이러면서 약간 뇌물과 로비라는 개념이 좀 혼용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은 그 로비와 뇌물이라는 게 좀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꼭 그 로비를 통해서만 청원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죠. 사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던가 혹은 싱크탱크 연구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로비의 데이터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다양한 사실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기업이 정부의 이런 안건으로 이만큼의 로비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여기 그 LDA라는 로비 공개법에 의거해서 공개되는 로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시로 로비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흐름을 좀 듣고 싶어요. 큰 거시적인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은 로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라던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여러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 집단이 로비를 할 수 있고, 그 로비를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실제로 정부, 의회나 행정부에 직접 로비를 하는 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에도 썼지만 정치 후원의 활동을 위해서 사실 정치 후원을 이제 의원들에게 하면서 혹은 행정부 그 선거에 나가는 선거 캠프에 이제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싱크탱크라던가 혹은 언론, 그 다음에 그래스루트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주변에 자신들과 그래도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보이스를 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사실은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광범위한 로비라고 본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책에서 쓴 거는 기업이 직접 신고를 해서 정부에게 로비를 하는 직접적인 로비를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로비를 하게 될까요? 기업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인하우스 로비스트를 써서 우리의 사업을 잘 아는 인하우스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인맥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 지금 사업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너네 지역구 의원이라면 혹은 행정부라면 지금 당신네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컨플릭이 있고 혹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거나, 혹은 자문사를 또 외부 자문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은 안건들의 전문가를 다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리고 K-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로비 산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A라는 안건의 전문가가 B라는 로비 펌이 잘하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향후 법안이나 규제 혹은 시행 세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로비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원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하원 후원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로비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당신네 하원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책을 하면 당신의 그 지지자들도 훨씬 더 많이 좋아할 거고 이게 너의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알려주는 설명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너네 지역구 이런 게 좋아라는 건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겨 혹은 세수가 이만큼 확보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뭔가 수치를 제시한다거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 있는 혹은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뭐 기업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런 유권자들의 이해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했을 때 기업 가치나 좀 이런 데 영향을 좀 주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아, 그럼요. 뭐 당연히 많은데 이 로비의 사실은 가장 아쉬운 점이 내부자가 아니라면 사실 A부터 Z까지 처음에 이런 로비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를 알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부자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황과 그리고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 뭐 쿠팡의 사례가 뭐 최근에 하드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로비라고 저는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고요. 반쪽이거나 혹은 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엔비디아 사례가 사실은 좀 일종의 성공한 어느 정도의 로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22년도 이후에 그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특히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심해지면서 사실 엔비디아도 중국에 꽤 많은 매출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그 상한선 바로 뭐 이렇게 안에 좀 사양이 낮은 저사양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수출을 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수출 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CEO인 젠슨 왕이 직접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언론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출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 번복된다거나 혹은 그래도 그 수출이 통제됐고 막혔던 게 또 잠깐 또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만 보면은 사실 성공한 로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매출과 연결이 됐는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엔비디아의 중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에 도움이 됐는가는 나중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로비스트들이 할 일이 엄청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관세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판을 엎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정말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인지 아니면 지금의 미국과 혹은 지정학적인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돼서인지는 뭐 알기 어렵지만 최근에 로비에 대한 규모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로비스트들이 정말 뭐 활발하게 특히 이제 잘 나가는 로비스트들은 난다고 보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뭐 워싱턴 DC에 계속해서 있었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와 커넥션이 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초기 일기 때는 잘 아는 뭐 그런 사람이 막 몸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미국은 이 로비라는 거를 법제화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 로비라는 개념을 한국인으로서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걸 왜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 조금 생각했던 건 철학의 문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미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이 로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많은 이제 서적들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정말 상인들이 본인의 품목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뭐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하고 실제로 규제화된 거는 1946년입니다. 그때 이제 로비라는 게 더 이상 음성적으로 정말 법의 테두리가 없이 놔둘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로비라는 것들을 양성화하고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법제화가 됐고요. 그때만 해도 또 법에도 허점이 있고 다양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1995년에 로빙 디스클로저 액트라는 로비 공개법이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일종의 이제 법안이 좀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어쨌든 분기마다 3개월마다 로비의 이제 활동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로비스트들에게 얼마의 인건비를 줬는지, 그 다음에 또 자문선 얼마나 썼는지를 그 실제로 시간의 비율에 맞춰서 로비 비용으로서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건들을 우리가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안건들을 누구에게 했는지라고 이제 로비의 대상까지도 밝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투명하게 쌓이다 보면 그 데이터로 어떤 걸 또 활용할 수 있나요?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이 쌓여있는 로비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이 용이하게끔 뭐 MIT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뭐 안건이라던가 혹은 어떤 인물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로비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라는 걸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분석들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어쨌든 처음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박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박사 논문의 한을 쓴 연구자로서 사실 연구로서 정말 활용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네. 계속해서 데이터가 쓰이면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구하시면서 좀 놀라웠던 뭐 로비의 결과나 뭔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 너무나 많았죠. 뭐 그래요? 로비라는 게 한 장면만 보면 사진이지만 그게 한 20년 넘게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 영상처럼 아카이빙 돼가지고 기업들의 그 로비 전략, 대관 전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비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GM, 방산기업 이런 데였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 빅테크 기업이에요.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상위권에 이제 랭킹이 그쵸. 되면서 이제 반독점 때문에 쪼개질까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 책에도 썼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유명한 사례거든요. 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90년대만 해도 기술이 세상을 바뀌지. 저 워싱턴 DC는 정말 올드한 기업들 뭐 GM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산 기업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라는 네, 생각을 네. 했다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90년대 반독점 이슈가 네. 있으면서 이게 보니 기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정말 로비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워싱턴 DC에 이제 그 이후로 매년 1,000만 불 정도의 이제 로비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산업이 바뀌면서 로비를 지출하고자 하고 로비의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순위도 바뀌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저 데이터셋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규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바이오 CDM은 어디 있냐 이것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한국이 반사이익을 얼마나 얻을 거냐 규제가 한국까지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인데 로비하는 내역들의 그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네. 지금 어떻게 좀 밀고 있고 만약 이쪽에 대대로 이렇게 뭐 정책이 나온다면 피해를 보겠구나 아니겠구나 대충 예상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자료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요. 사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은 이 LDA 데이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나 협회가 로비를 하는 안건은 써 있는데 그 안건에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어떤 뭐 제약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고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규제를 막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규제에 올라타서 강화하려고 하는지 잠깐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왠지 감으로 근데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알려면 이 기업이 어떤 거 시설 설비를 가지고 있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야 그쵸. 얘네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예, 갑자기 의원들을 많이 만나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썼네. 그럼 당장 얘가 뭘 원하는 거지? 이걸 다 추론으로 때려서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니까. 추측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법안이다. 네. 근데 친환경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드는 1등 회사가 로비를 했어요. 이게 진짜로 이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약화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강화를 함으로써 친환경 시장이 막 넓혀지는 걸 원할 수도 있고 네. 약화해서 보조금을 끊김으로써 1등인 자기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그냥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게끔 만듦으로써 자기의 위치가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가정의 영역인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해석과 추측의 영역이지 거기까지 사실은 로비 데이터가 말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로비 데이터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부분까지 담지 않았을까요? 데이터에?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법을 만들고 이제 네. 하는 곳에서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고 처음에 1946년에 만들어진 로비 법은 의회의 로비를 하는 부분만 공개가 하게 됐었어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 보니까 행정부의 로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좀 필요하다 하면서 행정부의 로비를 하는 대상까지도 이제 다 신고해라고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는 이게 반기마다 원래는 6개월마다 로비 보고서를 이제 공시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건 너무 늦다. 이제부터는 분기마다 3개월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로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역사도 이렇게 발전이 한 거 보면은 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 로비의 안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한 디테일까지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좀 굳어진다면은 또 법안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로비를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안건만 보시고 데이터만 보시고 어떻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됐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다른 정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이제 본 페이퍼들을 보면 정말 명확한 것들을 그래 중심으로 가정을 합니다. 뭐 친환경 법안이다 하면 석유화학 업계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을 하는 에너지관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 않더라도 그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방산 기업들이 로비를 한데 이제 어쨌든 방산의 가장 큰 고객은 정부고 정부 조달이 그쵸, 중요하다 그쵸. 보니까 정부의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끔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을 좀 페이퍼를 많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 IRA 같은 게 분명 나왔었다가 폐지가 되고 이런 것도 로비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뭐 바이든 정권 때 IRA라는 최대 치적과 전임 정권의 공적을 지우고 싶어하고 본인의 아젠다들을 많이 넣고 싶어하는 이제 현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OBBA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로비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IRA를 부활하고 싶어하는 또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음에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OBBA라는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시행세칙이 막 재무부에서 행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지금 큰 나와 있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에 혹은 우리 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게끔 할 것이냐. 이제 근데 여기서는 또 가정이 들어가죠. 다음번에 뭐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을 보아하니 이렇게 법안이 새롭게 바뀌거나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가정과 그 추측을 생각해 두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보자라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략의 문제고 얼마나 이 로비라는 것에 기업이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가 그 전략의 또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네. 그런 사실은 사회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네. 사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규제하기 위해서 뭐 지금의 로비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 거니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로비라는 게 단순히 막 돈이 많아서 막 로비스트를 엄청 많이 써서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역량이 키워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 로비라는 대관이라는 직무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면서 아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안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 의회, 저 위원회가 지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 지역구의 저 정치인이 어떤 지금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갖다 주면은 필요로 할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볼지, 이런 것들이 조직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개인의 커넥션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스타 로비스트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로비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게 결국엔 기업의 성과까지도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로비스트도 많이 쓰고 해서 이렇게 이 기업이 로비 비용이 많이 증가했네를 알 수 있는 이제 후행하는 팩터라고 좀 저는 보입니다. 로비스트라는 직업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올 뻔한데 그쵸? 우리나라면 좀 나왔었었나요? 옛날에 SBS에서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옛날에서 보죠. 나무위키 보니까 원래 그 드라마를 만든 취지 자체가 이 로비스트라는 인식을 좀 뭐 바꾸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뭐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거냐면 한중일 수출 구조가 다 비슷하고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이 엄청 크고 뭐 유럽이라는 시장도 엄청 크다 보면은 결국은 이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도 또 바뀌고 예전에 환율만 가지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상대방 쪽이 하는 게 또 보이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방어하지? 또 전략을 네. 짜야 돼. 근데 이것도 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될 수는 없어. 숨은 네. 공신들인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지금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나 누구에게 아 우리 이거 뭐예요? 맞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그 미 행정부나 미 정부 당국장
이 기업은 이게 지금 약점인가 보네. 이게 지금 경영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나 보네가 되고, 그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사들도 얘네가 이게 지금 좀 고민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게 이제 로비의 전략으로서 어디까지 우리가 말을 하고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 어떤 프레이밍을 씌워서 전달을 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행간 속에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정말 로비의 정말 기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보면 뭐 누굴 만나야 된다 타겟을 정했을 때 네. 또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지라고 하면서 이게 뻥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상 보니까 별로 안 친한데 전략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 중간에 자문사 입장에선 전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막상 이제 효율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또 근데 매번 또 계속 시시각각 정책도 바뀌니까 만났으면 또 달라지는 거고, 매번 연구할 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모 싱크탱크에 한국의 기업과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분께서 아주 시니컬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업들,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슈가데디라고 표현하죠. 슈가데디처럼 정말 돈은 막 퍼주는데 뭐 안 해줘도 뭐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슈가데디처럼 한다. 근데 더 스위터해졌다. 이런 약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슬픈 건데, 그렇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누가 키맨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이 분명히 주요한 안건이라고 했었는데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인이 아닌 이상 그 미국인의 정서를 100%또 알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사실 일정 수준의 규모의 투자는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의 사실은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는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은 상황을 그분께서 좀 시니컬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량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일단 로비스트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뭐 스카웃을 해야 되고,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로비스트로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 일단 없는 직업군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서 로비스트로 살아남는 거는 정말 사실은 시장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더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거 있나요? 뭐 거기가 잘해, 그 기업 로비스트들이 잘해,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언론에서도 랭킹을 항상 정기적으로 그래요?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처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발라드 파트너스라고 이제 거기가 또 트럼프랑 친하다 뭐 이러면서 거기를 잘 써야 된다, 다 이런 언론이 나왔었고, 주미 한국 대사관도 뭐 거기를 이제 썼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잘하는 자문사, 그리고 거기서도 뭐 언론에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 안에 누가 진짜야, 키맨이야,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제가 또 이렇게 게스트를 모셨었냐면, 네. 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선입견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숨은 공신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노력하는 건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나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응원하고, 네. 잘 돼서 이렇게 뭔가 바뀌었을 때는 갑자기 저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 뭔가 숨은 있다. 공시 누군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좀 이해해 네, 준다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이 책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데요. 담겨 있어요, 네. 가장 크게 이 책은 로비라는 것을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경제적 행위로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자. 그래서 로비를 악마화하지도 말고, 또 로비를 그렇다고 너무 긍정화하지도 말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책을 썼고요. 7가지의 로비라는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그 경제학 이론에 맞는 기업 사례들을 조금씩 썼었고요. 그리고 그 앞단은 로비란 과연 무엇인가, 특히 미국에서의 로비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로비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좀 책을 구성했습니다. 저도 제가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를 이해 못하고서는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분야가 한국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약 사업이 어떤 구조인가,
완전 달라요. 판이 엄청 크잖아요. 다 정책과 연관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자꾸 이상한 판단이 나오니까 이상한 투자가 돼가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꼭 읽어보시는 게 저는 네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고요. 2부에서도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